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는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시댁 식구들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애써 참아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성을 잃고 펑 터져버리고 말았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어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어요. 주변에서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으면 시집살이도 겪을 만큼 겪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다 그러려니 한다던데 저는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직도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남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께서 저를 많이 반대했어요. 제 학벌, 직업, 집안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시어머니께서 저를 반대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저도 너무 서러웠어요. 저도 나름 집안에서는 귀한 딸이에요. 부모님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는 않았어도 어떻게든 제게 부족한 것 없이 해주시려고 평생 노력하시면서 사신 분들이에요. 그런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시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만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헤어지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제 사이가 그렇게 쉽게 헤어질 수 있는 사이가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시어머니께 이야기를 하고 난 뒤 시어머니께서 저를 따로 찾아오셨어요. 그러고는 저를 보자마자 미간을 구기시며 당장 남편이랑 헤어지라고 하셨죠. 내가 사실 아가씨 조건만 듣고도 이 자리에 절대 나오고 싶지 않았었는데 내 아들놈 하는 짓 보니 웬만해서 쉽게 헤어질 것 같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예 직접 오늘 나왔어요. 아가씨도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면 나나 우리 아들 보면 딱 감이 오지 않아? 아가씨 같은 사람이 우리 집안에 어울릴 리가 있냐고. 순간 저는 제가 드라마 속에 들어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러다가 돈 봉투도 받고 물세례도 받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뭐 이런 아줌마가 다 있나 싶어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남편을 생각해서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어머님 보시기에 제가 석준 씨에 비해서 학벌이나 직업이 많이 부족해 보이시겠지만 제가 이래봬도 외국에서 직장 생활도 하며 쌓은 경험도 많고 외국어도 소질이 있어요. 더군다나 석준 씨랑 만난 지 2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이 잘 맞아요. 저희 한 번만 믿어주시고 교제 허락해주시면 예쁘게 만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남편은 저와 많이 다른 사람이긴 했어요. 저는 남들 다 나오는 대학도 못 나온 고졸이거든요. 저는 공부에 영 뜻이 없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인도네시아로 넘어가 공부를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여행사에 들어가 가이드 생활을 오래 했어요. 반면 남편은 명문대를 나와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외국에서 경영자 과정까지 밟은 인재예요. 당시에 남편은 친구들과 사업을 하며 대학에 강의도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남편네 집안은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모두 다 조건이 좋아요. 시어머니도 명문여대 음대를 졸업하셨고 시아버지는 의대 교수이자 성형외과 의사예요. 남편의 동생들도 의사이거나 교수입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시어머니께서 저를 반대하시는 게 한편으로는 저도 이해가 갔습니다. 저 같아도 아들이 아깝기는 할 것 같았어요. 아가씨가 세상 물정 모르고 참 순진하네. 우리 석준이랑 인도네시아에서 만났다고 하더니만 둘이 무슨 영화라도 찍는 줄 알아? 현실에서는 절대 그런 식으로 결혼하는 거 아니야. 연애할 때야 콩깍지 씌어서 서로 무슨 짓을 해도 안 싸우고 다 좋을지 몰라도 결혼하면 서로 조건이 있고 가정 환경이 다르면 매일 피튀기게 싸우게 돼 있어.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뭘 모른다며 혀까지 끌끌 차며 한심하다는 듯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둘째 며느리는 여대 교수에 처가가 다들 교수 출신이고 막내 아들 약혼녀는 곧 교수 임용 앞두고 있어. 예비 처가는 다들 법조인이고. 이 정도만 들어도 우리 집안이 대충 어떤 집안인지를 알겠지? 아가씨는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여행사 직원에 부모님은 지방 어디에서 시장에서 장사하신다며?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지. 아가씨 같은 고졸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적응이나 할 수 있겠어? 차라리 제게 봉투를 던지거나 물사례를 퍼부었다면 저도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칠 수 있었을 텐데 시어머니께서는 차가운 얼굴로 맞는 말만 하시니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날 시어머니를 만나고 난 뒤 저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남편에게 바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저는 진심이었어요. 남편을 물론 너무나 사랑했지만 시어머니를 만난 순간 제 주제 파악이 바로 됐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아무리 서로 좋아야 하는 결혼이지만 그래도 결혼이라는 게 두 집안이 한 가족이 되는 일인데 이 정도로 서로 집안 수준이 차이가 나면 제 아무리 사이좋은 저와 남편이라도 함께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더군다나 결혼도 하기 전에 이미 시어머니께서 저를 저 정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는데 제 결혼 생활이 순탄할 리 없으니까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놔주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아무리 반대하셔도 저와 결혼하겠다고 우겼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마자 남편은 집을 나오겠다고 했어요. 부모님과 연을 아예 끊겠다고요. 자기한테 말한 적 없지만 사실 나도 우리 엄마 지긋지긋해. 매일 사람 조건만 보고 판단하고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무시하고. 안 그래도 엄마랑 살기 싫어서 집 나오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 나 집에서 나올 테니까 우리 같이 살자. 남편은 다짜고짜 집을 나올 테니 둘이 집을 구해서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무모함에 놀라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은근 좋았어요. 남편이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는구나 확인한 것 같아서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 큰 성인이 이렇게 대책도 없이 집부터 나오겠다고 하면 어떡해. 난 남자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은 절대 안 할 거니까 이런 짓 해도 소용없어. 나 석준 씨랑 헤어질 거야. 지금이야 우리가 서로 좋아서 제대로 된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석준 씨 어머님 말씀이 맞아. 우린 애초에 어울리지 않아. 결혼해도 행복할 리가 없어. 앞으로의 미래가 뻔하다는 말 저도 싫어하는데 그 순간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이렇게 대책 없이 결혼하게 되면 행복할 리 없었어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참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군요. 운명인지 하늘의 장난인지 남편과 헤어지겠다고 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남편의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남편과 다시 만나고 싶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른들의 이기심 때문에 남편과 저의 사랑으로 생긴 아이까지 힘들게 만들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뱃속의 아이 덕분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물론 임신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고 시어머니께서 알게 되신 이후에도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임신? 내가 어른으로서 알아듣게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감히 이런 짓을 벌여? 내 앞에서는 순진한 척, 얌진한 척 하더니만 내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아주 별수를 탔었구나. 처음 박혀서 원.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라니까. 시장에서 장사 안 하는 양반들이 얘한테 뭘 가르쳤겠어? 엄마, 무슨 말이 그렇게 해요. 우리가 일을 벌이긴 뭘 벌여요. 이게 다 우리가 운명이라서 생긴 일이니까 더는 내 아내 될 사람 모욕하지 말아요. 남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결혼할 생각이니 더는 반대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그러면 부모님 허락 없이도 저와 따로 결혼하겠다고요. 어머머, 여보,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요. 우리 집안 장남이 말도 안 되는 여자랑 결혼하겠다잖아요. 시어머니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뒤에 목을 잡으며 시아버지를 애타게 불렀습니다. 저도 그날 시아버지를 처음 뵙는 자리라 많이 긴장했었는데 다행히 시아버지는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인자해 보이시더라고요. 당신은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이 남의 집 귀한 딸내미한테 말도 안 되는 여자애가 뭐야? 에휴, 창피해서 뭐. 이름이 지영이라고 했죠? 반가워요. 나는 석준이 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결혼 날짜도 잡기 전에 애부터 가졌으니 지영 양 부모님께서 걱정이 많으시겠네. 석준이 네가 빠른 시일 내로 지영 양이랑 상의해서 상견례 날짜부터 잡아라. 배 나오기 전에 식부터 올려야지. 그래도 하늘이 나를 완전히 미워하시지는 않는구나 라고 생각한 게 시아버지 덕분이었어요. 임신 사실을 알고 처음 뵌 시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아무런 질문도 없이 그냥 바로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물론 시아버지의 말씀에 시어머니는 바로 화를 내시며 상견례는 무슨 상견례냐고 버럭 소리를 지르셨지만 그래도 시아버지의 중재 덕분에 무사히 결혼 허락을 받아 상견례도 하고 식도 올렸습니다. 허락을 받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결혼과 동시에 제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어쩔 수 없이 저를 받아주시긴 하셨지만 여전히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기 때문에 저를 대하는 게 전과 다르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결혼을 허락해 주시는 대신에 저에게 조건을 거셨습니다. 내가 100번 양보해서 결혼을 허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네가 명색이 우리 집안 맏며느리인데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남들 다 나오는 대학도 안 나왔으니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수가 있어야지. 시골이면 바로 직장부터 그만두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 딱 3년만 우리 집에 살면서 대학도 다니고 나한테 이런저런 살림이라도 좀 배워. 시어머니는 어차피 임신도 했으니 여행사를 그만두고 시댁으로 들어와 신접살림을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침 아이도 태어나고 육아도 해야 하니 같이 살면서 대학도 다니고 집안 살림을 시어머니에게 배우라고요. 겉으로 듣기에는 시어머니께서 저를 굉장히 배려해 주시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와 갑자기 대학에 가는 것도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제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요. 더군다나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일절 묻지도 않고 본인 마음대로 제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시니 기분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다니는 직장이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회사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아이 낳기 전까지는 일하고 싶어요. 그리고 대학도 제가 워낙 공부에는 뜻이 없어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대학에 들어간다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저는 애써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곱게 들어주실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내가 언제 네 생각 물어봤니? 난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고졸 며느리 보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 이건 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문제야. 잔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시어머니께서는 제 이야기를 들은 채도 안 하시고 강압적으로 나오셨어요. 정말 한숨만 나오더군요. 그때였어요. 원래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하더니만 옆에 있던 동서가 굳이 나서서 시어머니 편을 들더군요. 어머 형님, 어머니께서 대학도 보내주고 육아에 살림까지 도와주신다고 집에서 쉬라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생각이 많으세요? 나 같으면 좋아서 바로 그만둘 텐데. 아이고, 우리 둘째 며느리는 대학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데 절대 그만두면 안 되지. 큰애야, 어차피 몇 년 다녀도 내세울 게 없는 직장인데 괜히 시간 날리면서 다니면 뭐해. 괜히 몇 푼 번다고 애한테 소홀할 게 뻔하지. 내 말대로 대학 다니면서 애 키우는 게 훨씬 나아. 동서까지 있는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대놓고 저를 구박하셨어요. 제가 무슨 말만 해도 괜한 소리 하지 말고 당신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라고 하셨죠. 저는 동서 앞에서 자존심이 상하는데도 제가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다 보니 자꾸만 입을 꾹 다물게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바보였어요. 애초에 결혼을 안 했으면 몰랐을까. 어렵게 한 결혼인 만큼 제가 참고 인내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안 그래도 마음에도 안 드는 며느리가 시부모님과 한 집에 사는데 괜한 문제까지 일으키면 더는 시부모님과 가까워질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저는 결국 시어머니 말씀대로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고 입시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시어머님이 알아봐 주신 학원에 다니며 준비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가 아니어서 그런지 배가 점점 불러오는 몸으로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하니 제 컨디션은 나날이 안 좋아졌습니다. 더군다나 시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워낙 많다 보니 식욕도 거의 없었어요.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는 체중이 잘 늘지 않는다고 걱정하면서 산모가 많이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도 태아에게 좋지 않다고요. 저도 의사 말대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뱃속에 아이만 생각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시어머니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를 하셨고 틈만 나면 동서와 비교하면서 혀를 찼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와서 친정어머니께서 떡을 보내주셨는데요.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떡집에서 금방 한 떡을 바로 냉동 포장해 동서와 나눠 먹으라고 2박스나 보내셨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려드리면서 친정어머니께서 보낸 떡을 한 접시 같이 냈습니다. 맛이라도 보시라고요. 그런데 떡을 보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눈살을 찌푸리셨습니다. 아침부터 밥에 미역국도 버거운데 웬 떡이냐고요. 어머님 평소에 몸매 관리하시느라 아침에 간단히 드시는 건 잘 알지만 그래도 생신 아침인데 미역국은 드셔야죠. 그리고 이 떡은 엄마가 어제 저녁에 퀵으로 보내주셨어요. 친정 근처에서 제일 유명한 떡집에서 맞추신 거예요. 서울 사람들도 여행 가면 줄 서서 사 먹는 데라고 하더라고요. 동선에도 주라고 넉넉히 보내셔서 동선에도 한 박스 주려고요. 시어머니께서 워낙 저에게 친절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걸 알기에 저도 매번 실실 웃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에 매일 마음을 다잡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시어머니는 제 마음을 몰라주셨어요. 어머,
요즘 세상에 누가 생일날 떡 먹는다고. 역시 크네. 너희 부모님은 지방분들이라 그런지 많이 뒤처지시긴 했다. 어떻게 사돈네에 이런 촌스러운 떡을 보낼 생각을 한다니? 아참, 그리고 행여나 눈치 없이 둘째네 떡 보낼 생각은 하지도 마라. 내 생일이라고 둘째네 사돈네는 강남 신세계에서 명품 스카프까지 사서 보냈는데 거기다 대고 네가 친정에서 보냈다고 떡하니 떡을 보내면 그 집에서 우리 집안에 뭐라고 생각하겠어? 창피하게 괜한 짓 하지 말고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저도 동서도 둘 다 같은 며느리인데 우리 시댁에서는 위치가 조금 달랐습니다. 동서는 있는 집 딸이고 저는 시댁에서 장사하는 집안 딸이니 수준이 다르다는 소리를 귀에 딱지가 생기게 들어야만 했죠. 남편과 비교하면서 저를 무시할 때는 애써 참았었는데 동서랑 비교하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무시하시니 서럽기까지 하더군요. 그날 오후 저는 학원에 가는 길에 쓰러졌어요. 시어머니 생신상 차린다고 며칠 전부터 장보고 음식하느라 무리했더니 몸이 많이 견디질 못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바로 응급실로 옮겨졌고 하마터면 큰일을 치를 뻔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유산기가 있다며 무조건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도 그러려고 했던 일은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그 일이 집안에 분란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이랑 시아버지께서 난리가 났거든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이에요. 임신한 사람한테 갑자기 대학을 가라고 우겨가지고 이런 사달이 난 거잖아요. 큰일이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뭐야? 네 마누라가 몸이 약해 빠져서 비실비실한 걸 가지고 어디 엄마 탓으로 몰아가? 첫째, 네가 말해봐라. 내가 억지로 대학 가라고 시켜서 힘들어서 쓰러진 거니? 어머니, 제가 요즘 이래저래 몸도 힘들고 피곤해서 그랬나 봐요. 걱정 끼쳐서 죄송해요. 결혼하고 시댁에 같이 살면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사이가 전보다 더 안 좋아졌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출근한 사이 저와 시어머니 둘만 집에 있다 보니 남편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시어머니가 임신한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거 아닌가 해서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사소한 일에도 일일이 예민해져서 시어머니 앞에서 제 편을 들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힘들었습니다. 저는 나름 시어머니의 비율을 맞춰가며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는데 남편은 자꾸만 시어머니를 감시하듯 보니 시어머니는 점점 더 저를 미워하시는 것 같았죠. 중간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곤욕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대학에 가겠다고 제가 학원 다니는 걸 남편은 안 그래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런 일까지 터졌으니 남편은 참지 못하고 어머니께 소리부터 지른 거죠. 평생 엄마가 마음대로 우리 휘두르려고 하는 거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자식이니까 그럴 수 있다 참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엄마 자식이 아니잖아요. 나가서는 세상 고상한 척 다 하시면서 며느리한테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가 남의 자식 데리고 살면서 그렇게 괴롭히면 남들이 욕해요. 김석준, 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이 녀석 누가 감히 엄마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해? 며느리가 왜 남의 자식이야? 너랑 결혼했으면 우리 자식이지. 남편과 시어머니가 큰 소리를 내며 싸우는 사이 퇴근하고 돌아오신 시아버지께서 상황을 보고 남편을 나무라셨습니다. 김 교수 말이 그네가 워낙 몸이 약한데 무리해서 뱃속에 아이가 크는 속도가 더디다고 하더라. 공부도 좋지만 지금은 산모랑 아이가 제일 중요할 때니 애 낳을 때까지는 공부고 뭐고 집에서 좀 쉬어. 당신도 본인 욕심 채우자고 며느리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좀 놔둬. 임신했을 때부터 시아버지께서 잘 아시는 교수님에게 진찰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제 상태에 대해 시아버지께서 가장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볼 때마다 노심초사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허약한 체질이라 임신했을 때부터 걱정이 많았었는데 쓰러졌다고까지 하니 앞으로 출산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꼼짝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을 시아버지께서 달가워하실 리 없었습니다. 아이고, 누가 보면 내가 며느리 하나 잡는 줄 알겠네. 첫째 너는 좋겠다. 남편의 시아버지까지 다들 네 편만 들어서? 가족끼리 편이 어딨다고 네 편 내 편 소리하고 있어. 당신 자꾸 가족끼리 편가르기 하고 그럴 거야? 아, 나도 몰라. 나도 이제 남편이고 아들이고 다 필요 없어. 내가 뭘 어쨌다고 다 내 잘못이래?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모두 상황도 모르고 다 제 편을 든다며 억울하다고 투덜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고는 아예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생신 바로 다음날 동서가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시어머니 생신 때 못 왔다고 비싼 호텔 케이크를 사서 말이죠. 어머니, 제가 어제 왔어야 했는데 요즘 시험 기간이라 일이 너무 많은 거 있죠? 하루 늦었지만 우리 케이크 같이 먹어요.
어머니 신라호텔 케이크 좋아하시잖아요. 아이고, 사돈이 스카프도 보내주고 둘째 네가 용돈도 보냈으면서 뭐하러 오늘까지 왔어. 근데 나처럼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고 구박하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좋은 케이크 먹을 자격이 있나 모르겠다. 평소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냉랭하게 구실 땐 원래 성격이 냉랭하신 분인가 싶다가도 동서를 대하는 걸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을 대놓고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는 동서에게는 굉장히 자상하고 따뜻하셨거든요. 어머,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무슨 며느리한테 시집살이를 시킨다고요? 도대체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래요? 시어머니는 이때다 싶으셨는지 동서에게 어제 있었던 일들을 하소연하듯 토로하셨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데도 말이죠. 아들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더니만 장가 가니까 아들놈이 자기 마누라 편 만드는 거 있지? 둘째 너는 절대 자식 낳지 말고 그냥 네 인생 살아. 내가 아주 다 늙어서 서러워 죽겠다. 시어머니께서 저더러 들으라는 식으로 연신 어제 일을 이야기하시며 비아냥거리시는데 저로서는 할 말이 없더군요. 제가 같이 있어봐야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아 저는 자리를 피해 주방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동서 사이에 껴봐야 좋을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굳이 주방까지 따라온 동서가 안 해도 될 말을 하더군요. 형님도 참 대단하세요. 어떻게 쓰러져도 어머니 생신날 떡하니 쓰러져요. 그 덕에 아버님께서 형님 편만 들어주셨다면서요? 역시 외국에서 가이드 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셨다더니 대단하긴 하네요. 동서, 그게 무슨 뜻이야? 설마 내가 지금 일부러 쓰러지기라도 했다는 거야? 동서가 말하는 뉘앙스가 아무래도 거슬려서 저는 서울거지를 하다 말고 정색했습니다. 그런데도 동서는 당황한 기색조차 없더군요. 앞뒤 정황이 아무래도 이상하잖아요. 일도 그만두고 집에서 팽팽 놀면서 도대체 쓰러지긴 왜 쓰러져요? 연신 학원 다니기 싫다고 하더니만 가기 싫어서 일부러 쓰러진 거 아니에요? 동서가 뭘 한다고 이래? 그래, 뭐 나도 솔직히 학원 다니기 싫었어. 그렇다고 그런 집까지 버릴 정도로 나 영악한 사람 아니거든? 동서야말로 엄연히 내가 손윗사람인데 왜 자꾸 버릇없이 덤비고 그래? 시어머니한테 구박 맞은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동서까지 저를 무시하니 참을 수가 없더군요. 와, 어머니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 하시더니만. 형님 성격 보통이 아니시네요. 손윗동서라고 지금 저더러 형님 대접해달라는 거예요? 하긴 이 험난한 사회에서 고졸로 버티며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악착같이 버티면서 아주버님 같은 분까지 꼬신 걸 보면 보통일 리가 없죠. 거실에 시어머니도 계시니 저도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동서가 얄미운 입으로 고조를 어쩌고 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안 그래도 몸도 안 좋아서 예민한 와중에 동서가 자꾸만 사람을 건드리니 저도 모르게 욱했습니다. 동서, 명색이 교수라는 사람이 왜 이래?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해? 그네 너 지금 내 앞에서 뭐 하는 거니?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아래 동서한테 소리를 질러? 너희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쳤니? 제가 아둔했습니다. 시어머니든 동서든 그 집에 제 편이 없다는 것 정도야 충분히 알고 있었으면서 제가 참지 못하고 욕먹기 딱 좋은 짓을 하고야 말았어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에게 못해도 30분 동안 내내 구방을 당했습니다. 네가 밉다 하니까 아주 이제 미운지만 골라서 하는구나. 네가 뭐가 잘났다고 감히 형님 흉내내면서 둘째를 잡기를. 지금 당장 둘째한테 사과하지 못해? 애초에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어줄 생각 따위 없다는 사실을 알다 보니 저도 입을 꾹 다물어 버렸습니다. 순간 서러움이 북받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지만 울지 않기 위해 꾹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다그치셨지만 저는 동서에게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어머님 아니에요. 저는 형님 걱정돼서 이야기한 건데 형님은 기분이 좀 상하셨나 봐요. 제가 죄송해요 형님. 다시는 형님 일에 간섭 안 할게요. 원래 많이 배우고 똑똑한 것들은 다 저런 거예요. 동서는 시어머니의 등장과 함께 금세 표정을 바꾸더니만 실실 웃으며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시댁에서의 저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말이죠.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가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남편과 결혼시켰지만 저를 며느리로 인정할 생각이 없으셨어요. 처음부터 저를 무시하고 하대하면서 그 순간을 즐길 생각으로 저를 곁에 두고 괴롭히신 거죠. 제가 어떤 노력을 한들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로서 인정받는 날은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벗어나려면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해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 제가 참고 사는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나니 저도 감정이 무뎌지고 그 상황에 익숙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동서의 무시에 한 번씩 욱할 때가 있긴 했지만 남편과 아들만 생각하면서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사는 데에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와 남편은 시댁에서 분가에 나왔고 아들도 많이 자라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시댁에서 나올 때까지도 시어머니와의 사이는 여전했어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도 시어머니와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지만 그 정도는 저에게 이제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시어머니의 그런 태도 때문에 동서들까지도 저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동서가 하나만 있을 때는 그래도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고 구박하면 훈수를 두는 정도였는데 막내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는 막내 동서까지 쿵짝이 맞아 사람을 바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동서 둘 다 대학 교수예요. 그러다 보니 둘이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고 집에서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당하며 사는 동안 동서들은 아이도 안 낳고 열심히 일하며 시어머니에게 예쁨까지 받았어요. 동서들보다 제가 부족한 걸 알면서도 저보다 잘난 동서들을 볼 때마다 자격지심이 생겼어요. 저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집안도 좋은 동서들이 제 앞에서 대학 때 이야기를 하거나 교수로 있는 대학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 괜히 저를 무시해서 저런 소리를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런 기분이 들 때마다 저는 입을 꾹 다물어 버리고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제가 도망치듯 방을 나오면 방 안에서 동서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그것마저 저를 괜히 비웃는 건 아닌가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댁에 일이 좀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라 순간 정신을 잃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평소 건강하셨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으니 가족들이 많이 놀랐어요. 특히 저희 남편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와 결혼하면서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가 많이 안 좋아지기도 했고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이 나서서 제 편을 드느라 종종 다투는 일도 있었으니 아들로서 더 죄송스럽고 힘든가 보더라고요.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곁에서 보니 저도 괜히 더 남편에게 미안하고 시어머니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알게 모르게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으니까요. 막상 시어머니께서 아파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시어머니를 챙겼어요. 퇴원하시는 시어머니를 댁에 모셔다 드리고 그 다음날부터 드실 반찬이랑 간식거리들을 아침마다 가져다 드렸어요. 평소 어머님께서 하시는 음식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어머님 반이라도 흉내내보려고 노력했으니 한번 드셔보세요. 시어머니께서 워낙 음식 솜씨가 좋으세요. 거기다가 성격도 꼼꼼하셔서 살림도 너무 잘하시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이 하는 음식이나 살림은 못 믿어하세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동안 제가 힘든 부분이 많았지만 막상 분가에 나와서 제가 직접 살림을 해보니 시어머니께 배운 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어머니께서 당분간은 좀 쉬셔야 할 것 같아 저 나름대로 시어머니 음식 솜씨를 흉내내서 차렸습니다. 준비하면서도 시어머니께서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제 마음만은 표현하고 싶었어요. 어머, 이거 정말 다 안 사고 큰애 네가 한 거니? 그거 어디 유명한 식당에서 사온 것 같다. 시어머니에게 처음 받는 칭찬이었습니다. 빈말이라고는 안 하시는 시어머니께서 너무 맛있다고 밥 한 공기를 다 비우시더라고요. 더 믿을 수 없었던 건 동서들이 유명한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왔다는 음식이랑 디저트도 마다하고 제가 해온 음식만 드셨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입이 깔깔하니 입맛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너무 잘 먹었다. 아무리 제가 잘하려고 노력해도 동서들만 예뻐하셨는데 시어머니께서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남편에게 들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제가 왔다 갔다 하며 어머님 목욕도 시켜드리고 식사 때마다 와서 챙겨드린 게 아무래도 좋으셨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자식이라고 아들 셋에 며느리도 셋이나 있는데 저만 병원에 와서 챙겼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괜히 마음이 다 뭉클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제라도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동서들이 아니었죠. 형님도 참 대단해요. 지난 10년 동안 어머님께 구박이라는 구박은 다 당하면서 사셨으면서 반찬까지 싸다 바치고 싶으세요? 그러게요. 저 같으면 대학 못 나왔다고 무시하고 사돈네 못 산다고 그렇게 대놓고 무시하면 미워서라도 아프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쓸 것 같은데. 형님은 참 배일도 없으시네요.
동서들 말이 듣기 좋지는 않았지만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동서들도 알아요. 그동안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말이죠. 시어머니는 동서들 있는 앞에서도 툭하면 제가 고졸이라 마음에 안 든다는 둥, 돈 없으면 저렇게 자식이 대학도 못 가고 고생만 하는 거라는 둥, 그런 식의 막말을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도 시어머니가 믿고 원망스러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고 저도 이제는 자식까지 키우는 어른이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얼마 뒤 시아버지 생신이라 식구들이 모두 다 시댁에 모였어요. 시아버지 병원 직원들도 많이 온다고 해서 저는 일찍부터 시댁에 가서 음식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음식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저더러 일찍 오라고 하셨거든요. 손님들 온다고 괜히 불편한 옷 입고 꾸미고 올 생각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만 하고 일찍 와라. 내일 손님 많아서 음식할 사람 부족해. 집에서 노는 사람이라고는 너랑 나 둘뿐인데 둘이 나서서 해야지. 시아버지 생신은 매년 집안의 큰 행사예요. 시아버지 병원 직원들부터 대학 동기 친구분들까지 30명은 좋게 오시거든요. 그렇다 보니 시어머니께서 아무리 몸이 좋지 않아도 이날만큼은 쉬실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윤희 엄마가 놀기는 왜 놀아? 이 사람도 바쁜데 힘들게 왜 일찍부터 오라고 해요? 출장 뷔페 부른 거 아니었어? 시어머니와 제가 통화하는 소리를 들은 남편이 재빠르게 제 핸드폰을 뺏어봤더니 시어머니에게 따지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팔불출 또 시작이다. 엄마 혼자 준비하려면 힘든데 맏며느리가 시아버지 생신에 좀 일찍 와서 음식 좀 하면 안 되냐? 역시나 남편의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큰 소리를 치셨어요. 네, 어머님. 이 사람이 또 괴한 소리를 했어요. 제가 알아서 일찍 준비해서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행여나 또 남편과 시어머니가 싸우기라도 할까 제가 얼른 전화를 받아 내일 일찍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몸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그래도 전보단 저에게 많이 의지하고 편하게 대해주셔 조금이나마 가까워진 것 같았는데 그러나 중에 남편이 싫은 소리 한 번 했다가 행여나 공든탑이 무너질까 저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아버지 생신이 더 신경 쓰였어요. 이왕 하는 거 확실히 해서 이번 기회로 시어머니와 더 가까워지자 싶었거든요. 저는 시아버지 생신날 일찍 시댁에 도착해 시어머니를 도와 음식 준비와 꽃장식을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워낙 꼼꼼한 성격이시라 출장 뷔페를 불렀다고 해도 시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음식들은 무조건 본인이 준비하셨거든요. 한참 음식 준비로 바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역시나 동서들은 느즈막히 와서는 일이 바빠네 어째네 하면서 자기들끼리 죽는 소리를 해댔어요. 마음 같아서는 듣기 싫어서 조용히 하고 빨리 일이나 거들라고 하고 싶었지만 제가 어디 이 집안에서 그런 소리나 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저나 조용히 하고 일이나 해야 했죠. 그러던 중 일이 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친구분이 몇 분 오셨는데 동서들도 아시는 분들인지 나서서 호들갑을 떨며 자리에 앉더라고요. 가는 길에 음식이라도 몇 가지 상에 가지고 가면 좋으련만 동서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자기들 좋아하는 맥주만 쏙 들고 가버렸어요. 얄밉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말해도 동서들이 들을 리 없으니 혼자 다 해야 했죠. 잠시 뒤 시아버지 병원 직원 몇 분이 밖에서 동서들에게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 오늘 너무 바빠서 밥도 못 먹고 이래서 그런데 음식 좀 먼저 가져다 먹어도 돼요? 어머, 그럼요. 주방 안에 들어가면 일하는 아줌마 있으니까 그분한테 좀 상 좀 차려달라고 하세요. 저에게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알고 그러는 줄은 모르겠지만 막내 동서는 뻔히 주방에 저 혼자 있는 걸 알면서도 직원들에게 일하는 아줌마한테 달라고 하라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동서랑 둘이 시시덕거리는데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나를 무시해도 그렇지 사람을 뒤에 두고 저런 짓을 하나 싶어서요. 저는 듣다 기분이 상해 먼저 음식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주방 앞에 있던 병원 직원에게 인사를 하고 쟁반은 막내 동서에게 던졌어요. 동서는 직원분들 배고프시다는데 왜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 빨리 이거 좀 가져다 드려. 사람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려고 한 게 기분이 상해 저도 유치하지만 복수했어요. 같은 며느리인데 하루 종일 저만 일하고 자기들은 꼿꼿하게 서서 잘난 척만 하는 게 재수가 없어서요. 제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동서들 얼굴이 새빨개지더군요. 뻔하죠. 제가 감히 자기들한테 일을 시킬 줄은 몰랐던 거예요. 저도 이제 될 대로 되라였습니다. 동서들이라고 둘이 붙어서 사람을 매번 바보로 만드는데 저라고 매번 참아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어머, 안녕하세요. 저번에 병원에서 뵀는데 원장님 첫째 며느님이시죠? 그때 해다 주신 쿠키 너무 잘 먹었어요. 솜씨가 진짜 좋으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동서 뭐해? 빨리 가져다 드려.
동서들은 병원 사람들이 당연히 저를 모를 거라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으로 속여 놀릴 생각이었겠지만 사실 저도 시아버지 병원에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웬만한 직원들은 얼굴을 다 알아요. 병원 직원들이 저를 알아보고 이야기를 나누자 동서들은 입술을 삐죽거리더니 일그러진 얼굴로 쟁반을 들고 나갔죠.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은근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 일로 동서들이 배알이 잔뜩 꼬였는지 주방으로 들어온 동서들이 작정하고 저에게 재수없는 짓거리를 해댔어요. 손님들이 거의 다 도착해서 바쁘게 쟁반을 담고 있는 제 옆에서 둘이 영어로 중얼거리더라고요. 처음엔 또 뭐 하는 짓인가 하고 넘겼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저를 향해 뭐라고 떠들기 시작하더니만 자기들끼리 킥킥거리며 웃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너무 황당해서 동서들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동서가 저를 향해 비웃듯 입술을 실룩거리더라고요. 아, 맞다. 형님은 영어 전혀 모르죠? 저랑 동서가 둘 다 유학하다 보니까 둘이 있을 땐 영어가 편해서요. 우리도 모르게 영어로 얘기했네요. 뭐 어때요? 어차피 형님은 한국말로 해도 못 알아들을 얘긴데. 동서들은 원래 자기들끼리는 영어로 대화하는 게 편하다고 하며 저더러 못 알아듣는다고 대놓고 사람을 비웃더군요. 순간 저는 얼굴이 붉어지다 못해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뜨거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고졸이라 사람들보다 못 배웠다고 무시하는 건 제가 받아칠 말이 없었거든요. 저는 순간 감정이 몰아치며 금방이라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그 자리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간다고 대충 둘러대고 서둘러 주방을 나와버렸어요. 그러고는 혹여나 엉망이 된 얼굴을 누구에게 들키기라도 할까봐 얼른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분가하기 전에 저와 남편이 쓰던 방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밖에서 인긴척이 나더니 누군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얼른 눈을 비비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방에 덩그러니 혼자 있는 저를 보고 놀라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오셨습니다. 첫째야, 너 혼자 여기서 뭐하고 있어? 시아버지의 인자한 목소리에 애써 붙잡고 있던 마음이 우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참고 있던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저 진짜 죽고 싶어요. 너무 화나고 억울해서 도저히 이대로는 못 있겠어요. 남편 앞에서도 흘려본 적 없는 눈물을 시아버지 앞에서 흘리고 말았어요. 그것도 거의 오열을 하면서요. 제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한 시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아니라고 괜찮다고 애써 눈물을 감춰보려고 했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왜 그런 건지 지금 당장 이야기하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웬만한 일로 이러래야? 뭐가 그렇게 서럽고 억울해서 그래? 얘 괜찮으니까 얼른 얘기해봐.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저는 당황해서 우물쭈물하다 결국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동서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얼마나 무시했는지 말이죠. 시아버지께서는 가만히 제 이야기만 듣고 계셨어요.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시더니 바로 남편에게 연락해서 저를 데리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상태로 남편과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말도 안 되는 일이 제 눈앞에 벌어졌습니다. 아들을 등교시키고 집에 돌아왔는데 동서 둘이 우리 집 현관 앞에 서 있더라고요. 저는 동서들 얼굴을 보자마자 기분이 상해 쳐다보지도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제 손을 덥석 잡더니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그때 우물쭈물하고 있던 동서들이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더라고요.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저희는 그냥 형님이랑 허물없이 지내고 싶어서 그런 건데 형님이 그렇게 힘들어하신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순간 어안이 벙벙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맞아요, 형님. 저희는 그냥 형님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런 건데 기분 나쁘셨다면 너무 죄송해요. 제발 저희 용서하시고 아버님께 우리 다 풀고 화해했다고 잘 좀 말씀드려주세요. 막내 동서가 아버님까지 운운하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 아무래도 아버님께 혼났다 보다 싶었죠. 알고 보니 어젯밤 시아버지께서 저를 집에 보내고 나서 동서들을 불러 아주 호통을 치셨나 봐요. 너희들이 그깟 대학 좀 나오고 외국물 좀 먹었다고 대단한 줄 아나 본데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너희야 운 좋게 부모 잘 만나서 부모님이 다 알아서 뒷바라지 해줬지만 그네는 너희랑 달라. 혼자 힘으로 그 먼 외국 땅까지 가서 돈 벌고 자리 잡은 애라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원래 둘째 아들에게 원장 자리를 넘겨주신다고 하셨던 아버님께서 말을 바꾸셨대요. 그동안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병원에 동남아 손님들 몰고 온 건 다 큰애 덕분이다. 나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네 아는 여행사 대표가 성형에 관심 있는 동남아 큰손을 몇 명을 소개해준 줄 알아? 그 연줄로 올해 최고 매출 찍은 거라고. 거기다가 큰애가 통역까지 다 해줬다. 내가 그래서 얼마나 덕을 많이 받는데? 너희 큰애가 인도네시아 말해도 얼마나 멋있는 줄 아냐? 그깟 남들 다 아는 영어 좀 한다고 뻐기기는. 그랬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잘 아는 여회사 사장님께서 부탁하셔서 시아버지 병원을 소개했어요. 최근 동남아에서 오시는 손님 중에 한국에서 성형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제가 손님들을 모시고 시아버지 병원에 가서 통역도 해드렸죠. 그 이후 소문이 좋게 나서 외국인 손님이 대폭 늘었어요. 그 일로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매우 고마워하셨습니다. 목동이가 굴러왔다고요. 아버님, 형님 말만 들으시고 저희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희 형님 무시한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형님이랑 허물없이 지내려다가. 뭐? 허물없이? 두 번만 허물없이 지냈다가 아주 이제 동서들끼리 욕도 하겠다. 나도 지난 10년 동안 너희 며느리 셋 다 지켜봤어. 너희들이 아무리 학벌이 좋고 직업이 좋다고 해도 남편 챙기고 집안일 챙기는 면에서는 그네 발톱에 때만도 못해. 그런 것들이 어디서 잘난 척이야? 앞으로 병원 일은 큰애랑 큰며느리한테 맡길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의사인 둘째 서방님이 당연히 병원을 물려받을 줄 알았는데 시아버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일에 있어서는 저나 남편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고 저희에게 물려주시겠다고 했어요. 아버님, 그게 말이 돼요?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둘 다 의사도 아니고 병원 일은 조금도 모르는데 병원을 맡긴다뇨. 그럼요. 아버님, 그건 누가 봐도 아니죠. 둘째 아주버님이 병원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데요. 병원도 엄연히 사업이야. 의사야 병원에 차고 넘치는데 병원 운영은 사업가가 맡아서 하는 거지 뭐. 아버님께서 워낙 완강하게 나오시니 동서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시아버지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형님한테 그런 짓 안 하고 잘할게요. 어머님도 준혁씨 성격 잘 아시잖아요. 저 때문에 병원장 자리에 아주버님한테 넘어갔다고 하면 저랑 안 산다고 난리칠 거예요. 이건 나한테 얘기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당장 그네한테 가서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빌어. 그네 마음 풀려야 나도 너희 얼굴 볼 거다. 동서들이 자기들 발로 찾아와 사과할 리가 없는데 웬일인가 했더니만 역시나 시아버지께서 술을 쓰셨더군요. 둘째 서방님이랑 동서가 목매는 병원을 가지고 이야기하셨으니 동서가 똥줄이 탔을 거예요. 막내 동서야 지금까지 작은 동서 옆에 찰싹 붙어 줄로 섰다가 뭔가 시아버지의 마음이 제게 돌아선 것 같으니 다급했던 거고요. 지금까지 내내 저를 하대하며 무시하던 인간들이 한순간에 머리를 조아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은 모습을 보니 기가 막히면서도 저도 모르게 웃음이 튀어나오더군요. 그 자리에서는 동서들 눈도 마주치지 않고 저는 집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동서들이 지금까지 저에게 저지른 일들이 있는데 무릎 한번 꿇었다고 이렇게 쉽게 용서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동서들은 안 하던 짓을 했어요. 저에게 어울릴 것 같다며 스카프며 가방을 사들고 와서는 살살 꼬리를 흔들며 여우짓을 했습니다. 이거 요즘 제일 핫한 브랜드인 거 아시죠? 백화점에서 딱 본 순간 형님한테 딱이겠다 싶어서 제가 바로 결제해달라고 했어요. 잘했죠? 형님한테 너무 잘 어울리겠다. 형님, 이제 마음 좀 푸시고 작은 형님 사과 좀 받아주세요. 그래요, 형님. 제가 공부만 하느라 세상 물정이라고는 몰라서 그런 거니까 조금만 너그럽게 이해해주세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지금 하시는 사업도 잘 되시는데 굳이 병원 일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런 일은 그냥 저희한테 맡기세요. 동서들의 속이 뻔히 다 보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완강하시니 대충 저에게 사과하고 넘어갈 생각이었죠. 사업 잘 되니까 이럴 때 다른 사업도 해보는 거지 뭐. 나도 병원에 몇 번 손님 소개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은근 재밌더라고. 이 김에 그냥 나랑 남편이 본격적으로 맡아서 병원 운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제 말에 눈이 동그래져서 동공이 마구 흔들리는데도 동서는 애써 표정을 가다듬으며 실실 웃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에게 소리를 버럭 지르고 싶겠지만 꾹 참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 이후로도 내내 동서들은 틈만 나면 찾아와 저에게 온갖 아부와 선물 공세를 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 상황을 즐기고 있어요. 사실 저나 남편이나 병원 운영에 딱히 관심은 없어요.
남편도 작은 서방님이 맡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서들이 워낙 저에게 했던 짓이 괘씸해서 당분간은 즐기기로 했습니다. 이 기회에 동서들 버릇을 똑똑히 고쳐주려고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겠죠? 여러분께서 저에게 잘하고 있다고, 조금만 더 동서들에게 복수하면서 즐겨도 된다고 응원하는 글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써내려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언제나 화목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워낙 말솜씨가 없는 편인지라 재밌게 이야기하는 법을 모르는데요. 사연을 보내는 건 써두고 몇 번이나 고쳐 적을 수 있으니 용기가 생겨서 이렇게 한번 도전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몇 달 전 저에게 있었던 웃지 못할, 그러나 생각하면 어이없이 웃음이 나오는 일인데요.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 여성 속옷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규모는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름을 말하면 업계 쪽에선 꽤 알아주는 정도죠. 매출이 얼마인지, 제 연봉이 얼마인지, 자산을 얼마 정도 가졌는지는 우리 신랑도 몰라요. 제가 말한 적이 없거든요. 돈 얘기는 가족끼리여도 선을 그어두는 게 제 철칙이거든요. 통장을 오픈하지는 않아도 상대가 금전적으로 여유로운지 아닌지는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요.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해요. 이런 철칙을 세운 건 별다른 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결혼한 부부도 남이 될 수 있고 돈 문제가 걸리면 사소한 다툼도 크게 번질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사전에 대비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부부 사이에 계산적으로 굴게 되는 것도 싫고요. 다행히 남편도 이런 제 생각을 이해해줘서 여태껏 서로의 자산에 대해선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15명의 직원을 두었고 그들의 월급을 넉넉히 챙겨주고도 제가 충분히 가져갈 만큼 안정적인 상황이에요. 무슨 일이든 10년 이상 버티면 프로라고 하던데 저는 이렇게 되기까지 대략 15년의 세월이 걸렸으니 그 말보다 더 긴 시간을 보낸 후에야 꿈을 이뤘네요. 하루는 길게 느껴지는데 15년은 왜 이리 빠르게 느껴지는지 새삼 제가 견디고 이겨내온 세월이 대단하게 보입니다. 이럴 때면 저 스스로한테라도 잘했다고, 그동안 잘 버텨왔다고 다독여주고 싶어요. 장하다, 대견하다, 기특하다 이런 말을 내뱉을 수 있기까지 저는 그간 많은 시행착오와 고난을 지나쳐야만 했습니다. 저는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시기 전에는 그리 풍족한 편은 아니었어도 평범한 집이었는데요. 아빠가 보증을 잘못 선 이후부터 가세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빚을 해결하지 못한 엄마는 결국 가족 모두가 거리로 내려앉기 전 이혼을 선택했어요. 이미 고등학교에 들어간 언니는 아빠에게 갔고 그보다 어렸던 저는 엄마에게로 가게 됐어요. 언니랑은 그래도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꼬박꼬박 연락을 했었는데 아빠 빚을 갚으려고 학교를 자퇴하고서 일을 시작한다더니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겨버렸습니다. 번호를 알아내려고 해도 방법이 없었고 문자로 알려줬던 주소를 찾아가 보니 이미 또 한 번 이사를 간 후더라고요. 그렇게 40살이 가까워진 지금까지 언니를 만날 수 없었죠. 밖에서 일 한번 해본 적 없던 엄마는 저를 키우기 위해 설거지 일을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설거지만 주구장창 해야 하는 허리 한번 피기 힘든 고역이었죠. 엄마는 일을 갔다 오면 걸레로 방을 쓱 한번 훔치고 따뜻한 밥상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은 소화가 잘 안 된다며 찬밥에 물을 말아 후루룩 드셨죠.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정말 속상했어요. 허리가 아픈지 엄마는 밤새 잠을 뒤척였고 그럼 저는 또 이불 속에 숨어 내내 울었습니다. 그럴 때면 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언니가 있었다면 엄마가 덜 힘들었을까. 언니가 있었다면 우리 셋이 손을 잡고 잘 수 있으니까 금방 꿈나라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 매일 언니가 곁에 있는 상상을 하며 잠들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면서 이 모든 불행은 결국 돈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헤어져야 했던 것도, 언니가 연락을 끊고 떠난 것도, 엄마가 매일 밤마다 끙끙 앓는 것도 전부 바로 그 망할 돈 때문이었다는 걸요. 저는 무작정 돈을 벌기로 했습니다. 어디에 쓸지, 뭐에 필요한지는 중요치 않았어요. 무조건 많은 돈을 벌여야겠다는 게 유일한 목표였죠. 하지만 워낙 없이 자란 탓에 어떻게 해야 돈이 모이는지 몰랐어요. 분명한 건 엄마처럼 저렇게 정직한 일,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계획처럼 금방 돈을 모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떠오른 게 사업이었어요.
누군가의 밑에서가 아니라 제가 대표가 되는 길이 가장 위험하면서도 힘들지만 그만큼 빠르고 확신한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무슨 분야가 좋을까, 어떤 계통이 내게 맞을까 고민하다가 찾은 게 바로 속옷 사업이었습니다. 15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의 속옷은 그리 발달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제가 목표한 속옷이 컨셉을 위해서 직접 발로 뛰며 시안을 정하고 제작에 돌입했습니다. 많이 실패하기도 하고 예상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아 멈추고 다시 시작하고 멈추고 다시 시작하기는 몇 번째. 제 나이 20대 중반이 되고 새롭게 도전한 디자인 제품이 출시된 이후 제게도 조금씩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어쩌면 이 일이 가능하겠다. 나 이 일로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보였죠. 그 전까지는 영락없이 쫄딱 망하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돈이 벌리니까 이 일이 더 재밌어졌고 더욱 많은 돈을 만지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이상하게도 돈이 벌리지 않을 때보다 더 열심히 일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점차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이후 크게 유명해지거나 판매 수익이 한때 확 높아지진 않아도 매출폭은 천천히 그렇지만 분명하게 커지고 있었어요. 그것만 믿고 지금까지 버텨온 게 15년이 된 겁니다. 이렇게 보니 시행착오를 겪긴 했지만 그래도 확신을 가진 덕분에 엄청 고단했던 길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마음의 안정이 있는 것만으로도 육체적 힘듦은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으니까요. 한때 무작정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였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룬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의 자리에 올라 엄마께 집을 사드리고 결혼 자금으로 넉넉히 모아두었거든요. 사실 결혼 자금이라고 하기엔 전 딱히 결혼 생각이 없었기에 그냥 저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남들이 다 하니까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준비했던 것뿐이지 저에게 결혼과 비혼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비혼이었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딱히 특별하거나 심각한 이유가 있던 건 아니었고 아마도 일이 바쁘니 결혼과 출산, 육아로 제 시간을 뺏기기 싫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표인데 자리를 비우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안정적인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직원들과 함께 더 나은 좋은 꿈을 향해 쉴 틈 없이 나아가는 게 사업가로서의 제 목표였으니까요. 그렇지만 다짐은 다짐일 뿐 친구들에게 나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공개 선언한 지 1년 후 30대가 되고서 저는 마치 거짓말처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자친구와 연애한 지 6개월 만에 날짜를 잡고 식을 올리게 됐거든요.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정은 남자친구와 제가 오래된 선후배 사이였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는 제 고등학교 후배로 같은 동아리 출신이었어요. 그때 당시엔 집도 가깝고 성격도 잘 맞아서 친한 누나 동생으로 가깝게 지내다가 제가 학교를 졸업하면서 한동안 연락이 끊겼는데요. 운명처럼 성인이 돼서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반가움에 자주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정이 생기고 감정이 생겨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남자답고 듬직한 편이에요. 저보다 1살 어리지만 본받을 점도 많고 어른스러워서 믿음이 갔어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란 걸 확신하기 때문에 결혼까지 한 번에 쭉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곁에서 볼 때 당시에 제 확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어찌됐든 남편이 된 그 사람은 제가 속옷 사업을 하는 것만 알고 구체적인 건 모릅니다. 남편한테 일 얘기하는 거 안 좋아하기도 하고 수익 얘기가 나오면 그냥 대충 얼버무리곤 했죠. 결혼할 때도 딱 반씩 준비해서 집과 혼수를 장만하고 생활비는 매달 초 각자 정해진 금액을 공동 통장에 넣어두고서 생활하니 딱히 벌이를 밝힐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런 신념을 가지게 된 게 어릴 때 부모님의 이혼과 언니와의 이별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남편에게 솔직히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이런 저를 이해해 주더라고요. 시댁에도 제 직업만 이야기하고 경제적인 문제는 오픈하지 않겠다고 해줬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부부가 되어갔습니다. 남편의 가족은 시부모님, 남동생 이렇게 4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날 당시 남편 동생은 저희보다 먼저 연애를 했고 시댁 행사 때마다 커플끼리 함께 참여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곧 결혼할 계획이라고도 했고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저희가 더 먼저 하게 된 거예요. 원래 먼저 얘기가 나왔는데 남편과 제가 급하게 날짜를 잡고 해버리는 바람에 뒤로 밀려난 것 같더라고요. 상황을 알게 된 후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시부모님께 지금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겠냐고 여쭤봤어요. 그러자 시아버님 말씀으로는 그쪽은 결혼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어차피 미뤄야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마음 놓고 서방님한테 죄송하다고 우선 말로 사과드렸어요.
서방님은 점잖고 과묵한 양반 같은 타입이라 정중히 괜찮다고 답해주었죠. 그런데 나중에서야 듣게 된 게 결혼이 미뤄진 것에 대해서 그 동생 여자친구분, 그러니까 지금의 동서는 당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 때문에 본인들 결혼이 미뤄졌다고 제 결혼식에 있던 시댁 친척들한테 이야기하고 다녔대요. 꼭 그 해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김이 샜다는 둥, 제가 가로챘다는 둥, 뭐 그런 식으로 말하고 다녔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미안하긴 한데요. 서방님네는 어차피 금전적으로도 조금 더 여유가 필요했고 당시 저희가 먼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양해를 충분히 구했다고 생각해서 좀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남편도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고요. 어머님 말씀처럼 곧바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제 마음속엔 동서에 대한 작은 반감이 생겼습니다.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속상한 마음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게 제 입장에선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그쪽은 가족 모임 때마다 꼬박꼬박 참석하는 편이니 얼굴 안 볼 사이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당시 결혼 후에 동서를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최대한 웃으면서 말을 했어요. 아직 식은 안 올렸지만 동서라고 불러도 되죠? 우리가 먼저 식 올린 것에 대해 많이 속상해하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좀 걸리네요.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먼저 우리한테 말해줘도 됐을 텐데 그땐 별말 없이 지나갔는데 이제 와서 자꾸 안 좋은 말이 퍼지니까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곤란하더라고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곧 가족이 될 사이인데 괜히 얼굴 붉히를 만들고 싶지 않으니 서로 조심하자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드려봐요. 아, 기분이 안 좋으셨구나. 그건 죄송해요. 그런데 저도 속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어요? 제가 원래 감정 상하는 걸 못 감추거든요. 이해하세요. 그리고 가족들 사이는 맞는데 아직 가족은 아니니까 최대한 남처럼 불편하게 대해주세요. 벌써부터 친척 간의 위계 질서에 시달리고 싶진 않아서. 저 싸늘한 말을 툭 던지고서 제게 눈길도 안 주고 뒤돌아서 가는데 순간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방금 전엔 대화를 곱씹어 보았어요. 그런데도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어요. 저렇게 날이 선체로 말하는 이유를. 아니, 애초에 제가 무슨 악감정이 있는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당장 쫓아가 방금 무슨 뜻이냐고 묻고 싶었는데 거실에 어른들이 계셔서 묻지 못했어요. 그날 속이 답답해서 잠이 안 오더군요. 남편한테 얘기해볼까 했지만 이건 저랑 동서 문제 같아서 따로 말하진 않았습니다. 6개월 뒤 해가 바뀌고 서방님도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면서 집도 없고 그쪽도 혼수를 해올 돈이 없다 해서 전부 다 시부모님이 도와주셨죠. 건네들으니 동선의 가족 쪽에선 애초에 무조건 돈 없다고 모든 걸 시댁에서 부담하길 바랐다고 하더라고요. 전 또 동서가 하도 돈돈거리면서 본인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것처럼 이야기하기에 좋은 배경이라도 가진 줄 알았거든요. 개인 가정사로 추하게 욕하고 싶은 마음 없지만 동서 일이라고 하니까 왠지 저도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서방님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미우나 고우나 동서는 결국 저와 가족이 되었습니다. 동서가 결혼식을 올린 뒤 시부모님의 주도로 저희는 시댁 식구들 다 같이 여행을 가게 됐어요. 시아버님이 5년 전 다리를 다치셨는데 그 뒤로 한 번도 여행을 못 가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바람도 쐴 겸 1박 2일로 다 함께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사는 곳과 멀지는 않지만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이어서 저희 다 기분 좋게 떠났어요. 시부모님이 계셔서 그런지 동서와 그렇게 부딪히지도 않았습니다. 서로 말을 하지 않으면 사이가 좋았거든요. 그렇게 종일 나름 즐겁게 보내고서 저녁 식사 때 다 같이 반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기분이 한껏 좋았는지 연신 술을 들이키더라고요. 그렇게 안 생겼는데 엄청난 주당이라고 하더군요. 하도 술을 마셔대서 서방님이 말릴 정도라고 하더군요. 동서가 술을 잘 마시는 걸 가족들 아무도 몰랐던지라 다들 토끼 눈이 된 채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주사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노래방을 가자는 둥, 고스톱을 치자는 둥 아주 갖가지 유흥을 제안하면서 동네 떠들썩하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동서 말리느라 서방님이랑 저희 남편이 아주 진을 뺐죠. 그 모습을 보니까 한심하지만 귀여운 동생 같아서 오히려 마음이 풀리더군요. 자존심 부리고 못난 말을 해도 결국 너도 20대 후반의 철없는 여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숙소에 들어가고 나서 서방님은 동서 먹일 약을 사러 나가고 남편은 씻으러 욕실로 들어간 때였습니다. 방에 들어와 쉬고 있는데 갑자기 동서가 벌컥 들어오더군요.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취한 것 같으니 얼른 방에 돌아가 침대에 누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인사불성이 된 건지 뭔지 저에게 사태질을 하면서 말하더군요. 형님, 제가 형님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죠? 이유 알고 있어요? 전 그냥 별거 없는 허울뿐인 사람들이 싫어요. 별거 없으면서 무게 잡고 가진 거 없으면서 좋은 차 타고 형님처럼 실수 없이 허울만 그럴싸하게 꾸민 사람들이 싫다고요.
어머님한테 들었는데 형님 속옷 장사한다면서요? 그거로 몇 푼이나 번다고 그렇게 뻗대는 거예요? 형님 일이 시장 나가서 내복 파는 거랑 뭐가 다른데요? 그런 주제에 자꾸 어린 척 가르치려 하고 있는 척하고 그 꼴 저는 보기 싫다고요. 동서의 말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껏 애교를 부리며 봐줄 수 있을 정도로 주사를 부리던 동서가 갑자기 저에게 세상 차가운 표정으로 저런 말을 내뱉으니 소름이 돋더군요. 대체 뭔가 있는 척 한다는 건지 사업을 하니 좋은 차가 필요해서 산 거고 제 성격 자체가 무뚝뚝해서 그런 거지 한 번도 예의 없게 말을 하거나 가르치려고 한 적은 없었거든요. 아니 이렇게 변명하는 것도 웃기네요. 애초에 동서는 색안경을 끼고서 저를 바라보니 모든 게 마음에 안 들고 언짢아 했던 것 같더라고요. 다른 건 다 그냥 넘어가겠는데 제 일에 대해 폄하하는 말은 도저히 못 넘어가겠더군요. 그래서 취해서 비틀거리는 동서의 팔을 잡고서 말했습니다. 지금 동서 취했으니까 실수는 어느 정도 넘어가 줄 수 있어. 그런데 내 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건 못 참아. 당장 사과해. 이건 가족 간의 위계 질서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말하는 거야. 제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동서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고 그 소리에 시부모님이 놀라서 방까지 뛰어들어오셨습니다. 동서는 제가 본인의 팔을 잡고 강하게 흔들었다며 폭력죄로 고소하겠다는 둥 별소리를 다 하더군요. 이게 말로만 듣던 피해자 코스프레인가 싶었어요. 시부모님은 제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취안에 붙잡고선 왜 그러냐며 그만하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동서를 부축하고선 데려가셨죠.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시부모님은 아무래도 저보다 동서를 더 오래 보셨고 동서를 더 아끼고 계신걸요. 이해해요. 더 오래 봤으니 마음이 쓰이고 정이 더 크겠죠. 그렇지만 제 말은 듣지도 않고 판단해서 동서 편을 든 건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30대 중반 가까이 된 나이에 이제 울 일이 없을 거란 생각했는데 어느새 저도 애처럼 눈물이 뚝뚝 흐르더군요. 샤워를 마치고 온 남편은 오는 제 모습을 보고선 무슨 일이냐며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태껏 동서가 저에게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말을 했는지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화가 잔뜩 나서 당장 동서에게 한 소리 하겠다고 찾아가려 했어요. 그건 고맙지만 지금 남편이 화를 내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것 같아 말렸죠. 시부모님도 안 좋게 생각할 게 뻔했고요. 다음 날 아침이 되고 남편은 굳이 한 소리 해야겠다며 저를 이끌고서 동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제게 한 이야기 다 들었다면서 사과하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동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눈으로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며 자기가 만약 그랬다면 많이 취해서 그런 거니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남편도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며 웃었고 저도 기가 차서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게 한 폭언을 사과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취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더라니까요. 그 옆에 있던 서방님도 동서의 말을 거들면서 형이랑 형수가 좀 이해해달라. 이 사람이 원래 주정이 좀 심한 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동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선 그런 술주정이면 언젠가 크게 사단이 날 것 같으니 어서 고치라고 말했어요. 주사라고 모든 게 용서되는 게 아니라고 덧붙이면서요. 애써 안으로 화를 사기는 동서의 표정을 보고선 저도 남편을 이끌고 그 자리를 벗어났죠. 그런데 제겐 차라리 잘된 일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제가 동서한테 잘못한 게 있어서 저를 싫어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제가 눈꼴 시려서 싫어한 거였으니 오히려 잘됐다 싶었습니다. 제가 신경 쓸 가치가 없는 사람이란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친정엄마의 생일을 맞이해서 안마 의자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요새 가장 좋은 모델로 해드렸더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곧 시아버님도 생신이 다가오니 아버님 댁에도 안마 의자를 선물로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저녁 시댁에서 식사할 때 슬쩍 의사를 여쭤보았어요. 저의 친정어머니가 안마 의자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어머님과 아버님은 그런 거 필요 없으시냐고요. 그러자 딱히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서방님이 안마 의자 판매 사업을 했었다는 게 생각나서 서방님 때문에 필요 없으시구나 깜빡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이 한숨을 푹 내쉬시는데 어머님이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뭔가 저희에게 말하지 않은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어쩐지 그날따라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무슨 일인가 싶어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이 한참을 망설이시다 결국 털어놓으셨죠. 이 나이 되니 바라는 거 없다. 무력도 없고 뭐 갖고 싶은 것도 없어. 그런데 지금 내 마음속에 가장 큰 걱정거리가 둘째네야. 둘째네가 식당을 차리고 싶다고 하더라고. 뭐 그간 모아둔 돈을 투자해서 지들끼리 알아서 차리겠다는데 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느낌이 안 좋아. 둘째 성격에 장사가 잘 맞을 것 같지도 않고 새아가도 그냥 요즘 분위기에 휩쓸려 하고 싶다고 하는 것 같고 그냥 원래 하던 안마 의자 일이나 하지 갑자기 다 그만두고서 웬 장사바람에 든 건지.
듣자 하니 서방님이랑 동서가 한우 가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꽤나 고급스러운 음식점으로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두 사람은 장사를 해본 적도 없어요. 게다가 동서는 여태껏 제대로 된 사회 경험이 전무한 백수와 마찬가지고요. 뭐 본인 말로는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지만 수입이 들락날락해서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 지경이라 하더라고요. 시댁이 결혼 자금을 대주면서 여유가 생긴 서방님이 그간 벌어둔 돈과 퇴직금, 가진 걸 전부 다 더해서 가게를 차릴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시부모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던 거죠. 그 얘기를 듣는 저도 걱정이 될 정도였으니까요. 지금 뭐 터는 정했고 계약만 하는 상황이라고 하던데 시부모님은 내심 저희가 말려주길 바라는 것 같았어요. 당신들 말은 안 들으니 저희라도 나서길 바라는 마음이셨겠죠. 그렇지만 본인들이 본인들 돈으로 하겠다는데 남편과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어쩔 수 없이 남편이 그날 서방님한테 따로 전화해서 상황을 전달받고 조금 더 꼼꼼히 생각해본 후에 가게를 차리는 건 어떠냐고 말했는데 이미 동서가 모든 계획은 세운 터라 미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동서한테 아예 콱 붙잡혀 사는 것 같았어요. 결국 동서를 설득해야 하는 건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가족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서의 고집은 못 이긴다는 걸 아니까요. 이런저런 걱정으로 정신없는 일주일이 흐르고 남편이 오랜만에 회식으로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온 날이었어요. 평소 마시지도 않는 술을 잔뜩 마시고 침대에 뻗어버렸죠. 뭐 이런 날도 있겠거니 하면서 남편의 옷을 정리하는데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서방님이었어요. 늦은 밤에 전화한 걸 보면 뭔가 급한 일이 있나 싶어서 제가 대신 받았어요. 제 목소리에 당황하기에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서방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죠. 형수님, 저 아시죠? 돈 떼어먹거나 뒤통수 치는 그런 사람 아니란 거. 저 여태껏 정직하게 살아왔고 다른 사람한테 폐 한 번 안 끼치고 살아왔어요. 결백해요. 그러니까 그런 저 한 번만 믿고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나요? 아, 이런 말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번에 가게 차리려고 모아둔 자금을 집사람이 사기 맞았어요. 당장 내일 계약금을 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요. 부모님한텐 연치 없어서 말도 못하겠고 도움 구할 곳이 형밖에 없어서 전화한 거예요. 가게 잘 꾸려서 꼭 배로 갚을게요, 형수님. 한 번만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그 돈을 다 사기 맞았다니 가지가지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동서의 친척이 사기를 친 거였고 동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고 하더군요. 불가항력적으로 당한 일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데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만약 평소에 저 같았다면 당장 가게고 뭐고 때려치라고 했을 거예요. 그게 상식적으로도 맞고요. 사기당할 정도의 사람이면 장사하면서도 분명 돈이 새어나가는 걸 막을 능력이 없을 테고 서로를 향한 믿음에 금이 간 상태니까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도 없을 거고요. 그런데 저는 차마 서방님에게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방님의 목소리가 너무나 처절하고 간절하게 들려서요. 평소에 점잖은 서방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놀라기도 했고 얼마나 다급하면 형수인 나에게 털어놓을까 싶어 안쓰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밤까지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생각은 꼬리를 물고 또 물어서 제 어릴 적 생각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하더군요. 만약 우리 집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니, 사기를 당한 채 위태로운 우리 가족에게 누군가가 손 내밀었다면, 그 사람이 기적처럼 그 빚을 갚아주었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저도 언니와 행복한 자매로 컸을 테고 사이좋던 부모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서로를 위하며 함께 하셨겠죠. 돈이란 건 가장 좋다가도 가장 무서운 존재가 맞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마저도 헤어지게 만들고 간절함으로 무릎 꿇게 만들고 우리가 모르는 모습을 보이게 만드니까요. 찢어진 우리 가족을 떠올려 보니 서방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기당한 건 한심하지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닐 테고 동서도 상심이 클 거라 생각했어요. 이 일로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된다면 분명 저와 같은 후회를 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 생각까지 하게 되니 결국 전 그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제게도 다소 무리한 금액이었지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곧바로 서방님께 전화해서 알겠다고 답한 뒤 대신 형과 동서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알면 너무나 미안해하면서 분명 가게를 접으라고 말하게 뻔했고 동서가 알면 그 자존심에 화나 죽으려고 할 테니까요. 이에 서방님은 너무나 좋아하면서 감사하다고 수십 번 인사했습니다. 제 돈이니 우선 가게 명의는 제 이름으로 하겠다고 말하더군요. 자기가 사장이 아니라 매니저로서 고용된 거로 하고 꼭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도 뭐 나쁠 거 없으니 알겠다고 했고요. 어쩌다 보니 비밀 사장이 된 거죠. 그렇게 서방님과 동서는 우여곡절 끝에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런 장사 경험이 적으니 본인 친구 중 장사를 오래 했던 친구들을 고용해서 어찌어찌 잘 꾸려가더라고요. 물론 처음엔 크게 적자였어요.
빚은 늘어갔고 서방님의 자신감도 많이 하락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서방님은 끈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매일 집에 가지 않고 가게에만 틀어박혀서 보완해야 할 점을 살폈고 음식을 만들고 조합하고 다시 새롭게 리뉴얼하면서 조금씩 더 발전시켜 나갔어요. 이따금씩 남편과 함께 가게를 찾아가면 여지없이 서방님 혼자 어두운 가게에 남아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서방님이 너무 고생한다며 갈 때마다 용돈을 쥐어주곤 했는데 그럴 때만 서방님은 제 눈치를 많이 보았어요.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친동생처럼 안쓰럽고 마음이 쓰였는지 가게가 적자인 거 뻔히 아는데 서방님은 매주 5만 원, 10만 원, 15만 원씩 꼬박꼬박 제 통장에 입금하며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러지 않아도 된다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달라고도 말했는데 도통 제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이 가게의 실질적 주인은 저고 이 돈도 제 돈이니 이렇게라도 전하는 게 본인 마음이 편하다고 하면서요. 남편에게는 비밀인지라 티는 못 냈지만 그런 서방님이 참 대견했어요. 어떻게든 잘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 언젠간 성공하겠다 싶어서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 마음이 조급하지 않더라고요.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나중에라도 다 갚긴 하겠다 싶어서요. 은혜를 잊고 살지만 않으며 그걸로 이자는 충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서방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건지 제 돈이 하루빨리 되돌아올 운명이었던 건지 가게가 점점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이 났는지 젊은 사람도 많이 찾기 시작했고 단골들이 꽤 생겨서 고정 수입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늘 어두컴컴한 낯빛으로 여린 미소만 짓던 서방님의 얼굴에도 점차 생기가 생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남편도 정말 다행이라며 마음 놓여 했고요. 그런데 언제나 동서가 말썽이에요. 가게가 잘 안 될 때 동서는 출근도 잘 안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별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늘 누워 있었다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본인 말로는 어차피 손님 없어서 할 일도 없고 직원이 손님보다 더 많으면 민망하지 않냐. 인력 낭비해서 뭐하냐. 한 명이라도 쉬는 게 경제적 이익 아니냐고 말했대요. 가게가 텅 비어서 팔이 날리는 꼴을 본인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것도 너무나 괴롭다면서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게가 잘 된 이후로 찾아가 보니 카운터에 떡하니 서서 사장 노릇을 하고 있더라고요. 잘 웃지도 않고 별다른 인사말을 건네는 것도 아니면서 가장 쉬운 카운터 앞에만 앉아 계산 일을 하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마치 사장인 것처럼 직원들한테 빨리빨리 움직이라고 소리치고 서방님은 주방과 홀을 왔다 갔다 하며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데 혼자 선풍기 바람 쐬는 꼴을 보아하니 정말 별꼴이더라고요. 보다 못한 남편이 동서에게 눈치를 주면서 한 명이라도 일손을 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나가듯이 말했대요. 그러자 안 그래도 직원을 더 뽑을 생각이었다며 가게가 잘 돼서 피곤해졌다는 듯이 말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동서랑 결혼한 서방님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궁금해지더군요. 남편 말로는 둘도 우리 부부처럼 어릴 적부터 알던 사이여서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인 채 사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속구친구여도 그렇지 뭐가 이상하고 뭐가 안 좋은 건지는 알고서 고쳐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우린 그냥 상대하지 말자 싶어서 더 이상 말 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가게가 막 풀린 무렵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 무리를 소집했어요. 저까지 11명이나 되는 대규모 모임이었죠. 고향 친구들이다 보니 사는 곳도 가까워서 1년에 한 번은 꼭 주기적으로 만나왔거든요. 제겐 유일한 친구들이기도 해서 슬픈 일이나 화나는 일, 기쁜 일을 소소하게 나누고 마음을 나눠주는 소중한 가족과 마찬가지인 애들이었어요. 마침 때마다 만나는 시기가 다가왔고 이번엔 어디서 모일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오랜만에 고기를 먹고 싶다기에 번뜩 서방님 가게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서방님이 소고기집을 열었다고 하고 서비스 많이 달라고 할 테니 거기서 모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들 흔쾌히 좋다고 말하며 오랜만에 배불리 먹고 큰돈 쓸 준비하겠다고 말해주더라고요. 말이라도 얼마나 고맙던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서방님에게 연락해 저까지 11명 예약해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서방님은 또 수화기 너머로 연신 허리를 굽혀가며 고맙다고 말했고 서비스 무조건 많이 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날 서방님은 다른 가게 답사차 출근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동서가 있으니 미리 말해두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어쩐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잠시나마 약속을 취소하고 다른 날로 잡아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다시 시간 맞추는 것도 힘들고 동서도 설마 본인 가게 음식 팔아주러 가는 건데 또 그렇게 안하무인으로 굴까 싶어서 약속을 취소하지 않고 알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어요. 정해진 약속날이 되고 저와 친구들은 들뜬 마음으로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날은 평일 낮이라 사람들이 대체로 없을 때였어요. 일부러 친구들끼리 그 시간을 맞춰간 거였고요. 오늘 이 모임에 오려고 다들 반차와 연차까지 쓴지라 다들 신난 마음을 감추지 않았어요. 제 사정을 아직 모르는 친구들은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문 앞에 서 있던 동서에게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의 표정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다들 왜 그러지 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저는 그냥 빨리 들어가라고 고개짓했고요. 사람이 한 번에 많이 들어오고 반갑게 인사까지 하니 사람이라면 물론 당황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표정을 구길 필요까지 있나요? 저희가 일부러 말없이 찾아온 것도 아니고 당당히 예약해서 온 건데 저도 갑자기 기분이 상했지만 애써 티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동서가 가장 마지막으로 들어오던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형님, 굳이 남편 없는 날에 이렇게 사람들 거느리고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남편 없으면 일 빨리 정리할 사람 없는 거 모르세요? 저희 정신없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설마 골탕 먹이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동서, 말을 왜 그렇게 해? 너무 베베꼬여서 뭐라 할 말이 없네. 그런 거 아니니까 쓸데없는 착각하지 말고 기분 좋게 받아들여. 동서는 정말이지 어쩜 저렇게 다르게 생각할까 싶어요. 호의를 호의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말이지 꽈배기 같은 인간이더라고요. 친구들 앞에서 얼굴 붉히기 싫어서 애써 호쾌한 척 넘겨버렸어요. 그때 초장을 잡아놨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저희는 메뉴판을 보면서 뭘 먹을지 이런저런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으니 다소 주문 시간이 길어지게 됐어요. 이 부분은 물론 좀 그럴 수 있긴 해요. 그렇지만 5분을 넘기지는 않았고 옆 테이블에 피해가 가지 않게 저희끼리 조용히 이야기 나눴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저 멀리서 저희를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마저도 제 친구가 말해줘서 알았어요. 야, 네 동서 지금 우리 노래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얼굴 뚫어지는 줄 알았어. 저 정도면 뭔 악감정이 있는 거 아니야? 너 뭐 잘못했냐? 이젠 친구들도 알 정도니 저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대충 메뉴를 통일하고 얼른 주문해야겠다 싶었는데 그 순간 동서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말을 제기했죠. 형님, 지금 가게에 전세 낸 건가요? 아까부터 계속 그 테이블만 바라보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이래놓고 주문 안 할 생각은 아니시죠? 아니, 그러고 보니 돈은 있어요? 저희 메뉴 다 값 나가는 건데 이렇게 꼼지락댈 거면 그냥 점심 특선이나 먹고 빨리 가세요. 지금 그 테이블 기다리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서 있는 거 솔직히 시간 아깝거든요. 동서의 말에 한순간 가게 안에 찬물을 끼워준 듯 모든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뇌가 멈춰버린 듯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친구들이 놀라서 저를 바라보니 그제야 정신이 들더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싸우며 가게 소문만 안 좋게 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넘기는 것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메뉴는 손님이 정해야지 직원 주제에 그렇게 함부로 떠들어도 돼요? 됐고 여기 꽃등심으로 20인분 주세요. 오늘은 내가 살게 얘들아. 오랜만에 골든벨 울리지 뭐. 그래지. 얘 여기서 돈 제일 잘 버는 패션몰 사장님인데 우리도 얻어먹어보자. 가게 서비스가 엉망이라서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은 거 꾹 참을 테니까 여기 음식이라도 잘 주세요 아주머니. 제 의도를 알아차린 친구 한 명이 곧바로 저를 지원사격해줘서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저와 제 친구 말에 동서의 표정은 곧바로 어두워졌고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크게 박장대소했죠. 동서는 또다시 카운터로 돌아갔고 다른 직원들에 의해 아주 거하게 대접받았습니다. 서비스를 많이 주겠다는 서방님의 말은 사실이었는지 뭔 별의별 음식이 줄기차게 나오더군요. 큰돈 써서 속이 좀 쓰리긴 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걸 대접받아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이렇게 쓴 것도 처음이니 그거대로 유의미하다고 생각했고요. 식사를 다 마친 뒤 친구들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고 저는 동서에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동서는 저를 보고 비웃음조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희 가게 생각해서 찾아와 주신 거 감사해요 형님. 덕분에 형님이 크게 쏘신 돈 제 주머니 안으로 잘 들어왔어요. 잘 쓸게요. 다음부터는 굳이 안 찾아와 주셔도 되고요. 네 주머니라고? 뭔가 착각한 거 아니야? 내 주머니겠지. 뭔 소리예요 그게? 동서 사기당해서 가게 자금 다 날렸다며? 그건 메꿔준 게 나야. 네 말처럼 시장에서 내복 판 돈으로 도와준 건데 어때? 그래서 이 가게는 내 명의로 되어 있고 정확히 말하면 내가 사장이고 여기 모든 돈은 내 돈이란 뜻이지. 서방님과 내가 이미 다 정리한 일들이야. 그래서 말인데 내가 사장으로서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을 지금 해보려고. 너 여기서 해고야. 내 가게에서 나가. 지금 네가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난 당장 내일부터 서방님과 너 여기 모든 직원들 다 해고할 거야. 그래도 못하겠다면 네가 사기당해서 자금 다 날린 거 시부모님한테 말하거나 셋 중에 선택해. 지금 여기서 당장. 죄송해요 형님. 제가 오늘 너무 예민했어요. 요즘 가게 일로 너무 바빠서 좀 무리하게 군 것 같아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원래 좀 제멋대로인 거 아시잖아요. 사실은 형님 오늘 찾아온 게 저한테 생색내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아니, 제가 오해했던 거죠. 그래도 저 가게에서 진짜 열심히 일해왔어요. 남편한테 미안해서라도 그 도박빚 다 갚으려고 지금까지. 순간 동서의 입에서 도박빚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곧바로 추궁했습니다. 끝까지 말 안 하려고 하기에 당장 말 안 하면 저번에 사기당한 거 직접 신고해 줄 겸 같이 경찰서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저를 데리고 주방 뒤편으로 데려가더니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제발 못 들은 거로 해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계속해서 캐묻자 손을 벌벌 떨면서 그 자리에서 이실직고를 하더군요. 알고 보니 동서는 친척에게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도박에 손을 대 돈을 잃은 거였습니다. 무려 가게 자본 전부를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서방님이 평생을 모은 그 돈으로 도박을 한 거냐고 물으니 자기는 잃을 줄 몰랐다고 하대요. 몇 배로 불려오면 장사가 잘 안 돼도 상관없을 테니까 조금이라도 더 여유롭게 하고 싶어서 손을 댄 거래요. 도박에 빠진 다른 친구가 돈을 따는 모습을 보고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았다면서요. 그런데 처음에 돈을 잃고 나서 그 돈을 메꾸려고 남의 돈을 일부러 넣었고 그마저도 1차 다시 원상복구하려 돈을 넣고 잃고 다시 넣고 잃고 그 과정을 반복하다가 일주일 만에 억소리 나게 잃은 겁니다. 그래놓고 뻔뻔하게도 친척에게 사기를 당한 거라고 말하더군요. 기가 차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이없이 그냥 쳐다만 보는데 그걸 긍정적인 신호로 생각했는지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님, 저 주사 심한 거 아시잖아요. 그날 취한 채로 손대서 그런 거예요. 만약 맨정신이었으면 아마 이런 일 절대 없었을 거라고요. 취한 제 잘못이지. 잘 되려고 한 게 잘못인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솔직히 다 털어놓았으니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부부 도와주신 거 다 잘 되기를 바라고 해준 거잖아요. 이제 와서 형님이 남편한테 사실을 말하면 우리 곧바로 이혼하고 가정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어떻게 그렇게 교묘하게 제 약점을 건드리는 건지 가정이 무너진다는 말에 저는 또다시 제 가족이 생각나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말을 제 약점으로 두기 싫었어요. 가정이 무너지는 건 가슴 아픈 일이지만 때로는 무너져야 더 견고한 성을 쌓을 수 있기도 하니까요. 이건 제가 무너뜨리는 모내성이 아니라 언젠가는 무너져야 할 성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 동서를 안에 두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서방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방님이 받자마자 저는 동서가 한 말 전부를 고스란히 전했죠. 밖에 있는 동서가 이 얘기를 듣고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있는 힘껏 막았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여선 안 되고 이문처럼 선을 그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완강했거든요.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들은 서방님은 놀란 듯 잠깐 동안 말이 없다가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죠. 저는 그 후에야 문을 열어주었고 동서는 미친 듯이 제 옷을 잡고 흔들면서 욕설을 퍼부었어요. 전 남은 힘을 끌어모아 동서의 뺨을 때렸습니다. 너 같은 인간이랑 함께 할 바엔 차라리 무너지는 게 나아. 서방님은 혼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난 네가 말한 그딴 쓸데없는 걱정 안 해. 그리고 이제 가족도 뭣도 아닌 남이니까 마지막으로 충고할게. 그 망할 주사 고쳐. 이미 이사단이 났지만. 그 말을 하고선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동서를 두고서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그 후의 일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대충 짐작이 가실 거예요. 동서가 도박에 손댔고 그로 인해 모든 돈을 잃은 걸 시댁 식구가 모두가 알게 됐어요. 서방님이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이 사실을 밝혔고 동서와 이혼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잃은 돈을 법적으로 돌려받으라는 시아버님의 말씀에 서방님은 자신이 배우자를 잘못 선택한 죗값이라고 생각하며 살겠다 했습니다. 결국 서방님은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됐죠. 옛 동서는 끝까지 이혼 못한다고 버텼다는데 동서의 잘못으로 헤어진 거니 버린다고 될 일이 처음부터 아니었죠. 애초에 가져온 게 없으니 한 푼도 못 받고 뭐 하나 건지지도 못하고 몸만 쫓겨났다네요. 저도 그 후로 한 번도 동서를 못 봤어요. 서방님에겐 몇 번이나 연락이 오고 매일 집 앞으로 찾아왔다는데 그걸 모두 완강히 외면한 서방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자신을 속인 것과 지금까지 한 행동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으니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겠지만 늘 그랬듯 꿋꿋하게 이겨낼 거라 믿어요. 그럴 수 있게 남편이 옆에서 아주 잘 돕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 가게를 찾아가 서방님 일을 돕고 있거든요. 우애 좋은 형제로 소문날 정도니 말 다 했죠. 가게는 여전히 서방님이 운영하고 있어요. 장사가 잘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사장님은 서방님이 하는 게 맞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매주 제게 돈을 보내오는데 금액이 점점 커지는 걸 보니 서방님이 멋지게 자립할 날도 얼마 안 남은 거겠죠. 부디 행복해지면 좋겠어요.
착한 사람은 복을 얻어야 하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이치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정직하고 바른 청년이니까 바라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오늘도 조용히 기도해 봅니다. 이 어이없고도 웃음이 나오는 사연을 따뜻하고 다정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